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입니다.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오전 세 개 부처의 개각이 발표됐죠.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정의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번 개각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김종대의 뉴스업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마 몇 시간이 있으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나 봅니다. 예, 내일은 아주 뭐 또 우리 방송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뭘 준비합니까? 뉴스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요? 예. 저 또 뭐 꽃 들고 가야 되는 줄 알고. 뭐 꽃을 든 남자도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화동이 되는 건가요? 시사평론가들은 네. 24시간을 지나서 24시간 있다가 해야 될 일들은 잘 계획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에요. 길게 보고도 하십시오. 단 몇 시간 후에 있을 방송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각이 오늘 단행됐어요. 자, 화산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외교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문화체육부 관광부 후보자에는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의원 이렇게 네. 지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쪽도 개각설이 있었는데 일단은 빠졌고요. 예. 그렇다면 후속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개각의 법칙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 아, 이거 해겔이 한 말입니까 원래? 아마 그런 거. 예. 해결이요? 그랬던 걸로 뭐가 기억하는데. 해결됐습니까? 이게 아마 뜻이 철학이 앞날을 예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네. 현상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예. 가지고 분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이 그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다. 네. 아마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뜻도 처음으로는 첫째로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죠. 20대 네. 국회에서 만든 친목 모임이 바로 부엉이 모임이었는데 황희, 권칠승 의원 이번에 지명되었는데 다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고 네. 이미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 멤버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의원들이 현역인데도 장관으로 임명이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번 인선까지 완료가 되면 국무위원 18명 중에서 38%에 달하는 7명이 현역 의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야권에서는 대통령 친인 내각 아니냐, 그냥 여당 의원도 아니고 친문 핵심 의원들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제가 부엉이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이 부엉이 모임 때문에 처음에 연상을 하긴 했는데 정말 주목할 부엉이는 따로 있다. 누굽니까? 정의용 후보자입니다. 그래요. 네.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정권기에 황혼이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하.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정의용 후보자다.
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외교부 장관직을 희망을 했다가 예. 국가안보실장이 됐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에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이 되었다. 아. 공교로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난 트럼프 정부를 내내 상대했던 인사를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되는 시점에 네. 임명한 것이다. 아,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야권에서는 아마도 회전문 인사 아니냐. 여기 회전문 썼던 인사. 사람은 돌려가지고 저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인재풀이 좁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여정 북한 부부장 담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넘은 방안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겠다. 예. 라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강경화 장관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는 아유, 상황입니다. 그래 김여정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그렇습니다. 예, 나오더라고요. 네, 중앙일보에서 그런 표현을 또 썼는데 예.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담화가 나왔을 때 북한에서 나왔을 때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예. 같은 경우도 그 시점 직후에 경질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또 있고요. 아이고 그렇게 보면 뭐 외교안보분사 장관들 인사는 뭐 북한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예, 또 이렇게 북한이- 침소봉대가 되네요. 북한이 어떤 비난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예. 강하게 좀 반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뭐 계속 있는 거고 여러 건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북한이 100번 정도 비난했는데 네? 그 장관 교체 시점이 이제 한 번씩 맞물린다고 해서 예. 과연 그것이 데스노트이겠는가? 이게 데스노트라는 것은 한 명의 이름을 적었을 때 그 사람한테 영향이 가야 이제 데스노트거든요. 네. 이름을 100개쯤 적었는데 100년 동안 100개 적었는데 그 100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건 뭐 이게 데스노트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언론이 너무 스토리를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추정을 하자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질되었다가 아니라 네. 경질될 만한 좀 상황 악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북한도 그런 담화를 냈다. 네. 이렇게 더 크게 짚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렇게 대북 관계에 좁혀볼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맞춤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로서는 예. 그런 의미에서 정우용 후보자의 지명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이어가되 바이든 정부에게 또 새롭게 대응하는 인사를 찾았을 것이고 예. 근데 또 한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남북 관계하고 또 접촉을 해나가는 이 예. 필요성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상 간의 대화에 힘이 많이 실려 있었죠 처음부터. 네. 근데 바이든 정부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국무부의 외교 안보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한국도 뭐 청와대 정상이라든지 혹은 국정원장 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네. 것보다는 외교부에 힘을 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아하. 그런 의미에서 정우용 전 실장을 발탁했을 거다라고 내다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정우용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이렇게 외교부에서 통상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네. 다자간 외교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하고 더 보조를 맞추기 쉬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또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하.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은 사실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외교 영역에서의 또 뉴노멀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존재 자체가. 노멀인가요? 네, 뭐 그거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맞는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 외교부 주류였던 예. 미국 중심의 에헤. 그런 이제 외교관들의 어떤 관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벗어날 필요도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고시 출신인 강경화 장관이 이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은 김현종 이 2차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시대는 외교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 협상 구도, 뭔가 협상에 나가는 구도 뭐 이런 것도 또 중심이었으니까 예. 협상은 또 외교부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외교는 뭔가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추고 코드를 예. 맞추고 이렇게 논의를 잘 해 나가고 원만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랐을 텐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이제 뉴노멀 전의 노멀로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 외교 정통 외교관 출신이 이제 필요해졌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정의용 이제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뭐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예. 좀 이렇게 많이 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못지않은 중요한 오늘 인사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됐어요. 네. 그래서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2차장이 오늘 바뀌고 그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가 임명이 되는데 이 네. 양반이 북미국장 출신이거든요. 네, 외교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라면은 여러 가지 외교부 인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맥락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맞춤한 그 구도를 짜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있다. 네. 볼 수 있겠죠. 뭐 한미 관계만 문제겠습니까?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지금 외교 현안 굉장히 많죠. 네, 특히 한일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정의용 전 실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요? 일본 언론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네. 이거는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거다. 한일 관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없다. 저 남한 정부는 아직까지 저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거리두기네. 네,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바이든 정부만 해도 한미일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일본 양국 정부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은 한일 예. 관계의 개선 필요성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같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북한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네. 일본도 얼마 전에 스가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 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북한 이 삼각관계도 또 중요한 예. 그런 국면이 또 다가오는 건데 또 하필이면은 한일 위안부 문제 예. 이것이 또 1심에서 재판이 또 나오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접견이 일본 측에서 보류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정의용 상황이죠. 후보자한테 그런 기대가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언론은 좀 이제 과소평가했지만 사실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직통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이제 일본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야시 쇼타로라든지 뭐 일본판의 그 NSC 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한라인들을 활용해온 이제 그런 뭐 인적 관계들이 있으니까 아마 외교부 장관이 되면 그것도 활용을 해서 한미일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가 아무래도 이 지명에는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의용 후보자가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막 손을 막 움직이면서 미국, 중국, 일본, 예. 북한 이거는 막 돌려가면서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베 경제 도발 때 우리의 그 대일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한 김현종 차장이 퇴진했다는 거는 네. 예, 그 맥락에서는 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미 지명된 후보자들의 청문회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별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아니 국회가 그런 일도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꽤 훌륭하게 살아오셨다. 오, 정말 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같거든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도덕적인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 예? 이번에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같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예. 박대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자랑스럽다. 예. 이미자 의원도 문 대통령 단행 인사 중 제일이다. 이렇게 아이, 훈훈한 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인데 전선을 네. 넓히지 말자 네. 이거죠. 전선을 아니 그 집중해야 된다. 한정혜 후보자가 네. 이미자 의원하고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옛날부터. 한국노총에서 또 한솥밥을 먹기도 예, 했었고 같은 상임위도 했고.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 아주 대놓고 도와줍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저한테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이 아 참. 하여간 우리 윤석열 총장은 국정의 모든 현안에 속을 끓이는 분이라서 예,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분이네요. 네, 근데 오늘 청문회는 다만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박범계 후보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 국민들이 인정하겠냐. 박 아하.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런 그래요? 말을 했어요. 아하. 그렇다면 오는 25일에 열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아하. 한정혜 의원은 그냥 볼 내주고 출루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타자에게 강공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볼넷으로 그냥 출루시켰다. 네. 아우 그 대목이 아주 절묘하게 짜여진 저는 정말 아주 낯설은 국회 풍경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참 재밌네요. 자 두 번째 뉴스 빙하 어떤 뉴스입니까? 코로나 상륙 1년이 됐다는데 네. 이 비밀은 공공성 강화이기는 한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돼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 코로나19 교훈으로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 위기는 기회다. 예.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예.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어.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떤 얘기들인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종합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언론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을 다시 짜자. 야,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1년 전을 회고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었죠. 그렇죠. 1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될 줄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방송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네, 상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네. 작년 2월에 하는 모임에서 네.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행사를 하자 예. 계획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거 길면 4월까지 간다던데요. 아, 근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아무리 비관적인 예상도 여름쯤에는 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참 돌이켜 보면은 참 철이 없는 생각들이었어요. 네. 아유, 그래 예상보다 이렇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게 길어졌어요. 그 그렇죠. 어떤 우리 사회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까? 어떤 메시지냐? 예. 네,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로는 예. 이 시스템으로는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게 드러났고 그러면 그 방향은 그러면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의 문제에서 예. 사실은 지금 치열한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치열한 싸움.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갈등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방역 당국도 관련 입장 내놨죠? 뭐 관련 입장 이 코로나19 1주년에 대해서 네. 뭐 1주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1년이 된 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1, 2, 3차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고 네. 다른 나라와 상황과의 비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 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참 자부할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아이,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뭐 희망적인 뉴스들이 또 있죠. 예를 들면 백신과 관련돼서 네.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간에 이제 구매 계약이 추진이 돼서 네. 한 1,000만 명분 정도의 백신이 이제 더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천만 명분이었다.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백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돼서 참 좋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어허.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그 경기도에 재난지원금을 이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뭐 시기는 방역의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기존의 어떤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어허.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이제 개별 기업들이 또는 이제 관료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나온 보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백신을 네. 구하기 위하여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판결이 실형이 이렇게 받아서. 돼서 안 됐다 구속돼서 안 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니면 뭐 예. 백신을 구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스템을 정비하자. 뭔가 좀 통찰력 있는 말씀이신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만약에 방역에서 우리가 뚫렸더라면은 서방 사회보다 한국 사회가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서방보다 우리는 공공성이 더 약한 의료 기반도 취약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뭔가 교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방도 이제 서방 나름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의료 공공성 좀 나은 거 아니냐, 의료보험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런 평가도 있고, 근데 유럽과 비교하면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들이 지금 코로나 1년 맞아서 많이 지금 기획 기사를 쓴 게 의료진들이 굉장히 소진돼 있고 뭐 이 의료진들이 소진된 거에 의해서 사실은 코로나19에 우리가 또 줄일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진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결국은 이 공공의료 강화의 문제를 사실은 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린 병상 확보 문제 이런 것도 민간의료 영역하고 지금 협력이 또 쉽지가 않다 이게 네.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민간의료에서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민간 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공공의료가 전염병과 같은 것은 공공의료가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 자체에 이제 그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대규모 전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 이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논의가 또 쉽지 않고 해서 예.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예.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였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예. 그런 교훈이죠 사실. 아, 우리를 깨우쳐준 계기군요. 그동안에도 사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공공성 강화는 그다지 필요 없다는 쪽에 지금까지는 가까운 그런 사실은 얘기들이 더 많았는데 예, 이제는 그래요. 좀 추가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공공의 가치가 강조돼야 되는 분야가 어찌 의료 분야뿐이겠습니까? 우리 돌봄의 영역, 교육의 영역, 또 민생 전반의 영역까지도 공공의 가치는 강조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 핫한 주제가 재난지원금 이야기죠. 그렇죠. 이 재난지원금은 과거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국가가 이렇게 얼마씩 돈을 막 준다. 예. 뉴스 화사님은 이런 체제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은 해봤습니다. 아 상상만 했다. 이매진 아, 네 그렇습니까? 이매진. 아, 예. 이매진 네, 노래까지.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는 큰 국가의 시대이다, 큰 정부의 시대이다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나왔던 주장이고 실제 서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 네. 우리는 과거에 작은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런 걸 해온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충분히 잘 안 된 측면이 있죠. 네.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돼 왔습니다. 아하. 근데 코로나19가 그걸 실행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사실 있고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의 이제 지급으로 나온 건데 예.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나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계속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별이냐 보편이랑 논의할 때 예.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근거로 나오는 게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선별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예. 근데 그 기준을 사실은 올해 작년 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만 예.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사실은 뭐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 기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게 무조건 보편적 지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지급을 할지를 우리가 이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장기화 될 거라는 가정을 수립해 놓고 그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뭐냐? 어떤 시스템이 좋으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남긴 교훈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선별 지원 얘기도 했지만 선별 지원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반면교사로 배웠기 때문에 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또 해야겠죠. 자,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는 어떤 다양한 사회 안전망들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측하지 못하게 새로운 성장 분야도 눈에 띄었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을 돌아보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코로나19 택배 33억 개가 움직였다. 아이고야. 네. 그렇게 택배가 엄청납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택배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예. 근데 택배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이 택배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은 게 생선회를 배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생선회라는 게 그 보관이 오래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그만큼 생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 수요 예측을 AI를 통해서 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대면 사회와 AI라든지 로봇 기술의 결합이라는 것은 예.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적인 어떤 먹거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근데 이런 이제 좀 장밋빛 어떤 미래에도 좋지만 이 이면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어떤 불안정 노동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거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여러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이런 게 논의는 되고 있지만 예. 이게 실제로 뭐 제도화되는데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그냥 뭐 이 정부 국가가 그냥 뭐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모든 주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야, 일의 미래 또 어떤 부의 축적의 양식에서도 뭔가 새로운 충격이 오고 있는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하셨습니다. 개각과 관련되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도전 공식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현상이 그와 거의 동시에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쪽에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관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 잠깐 나왔다가 이제 불출마한다라고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 경선은 박영선 대 우상호 예. 간단한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라고 간단하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화되는 반면에 야권 그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비판에 메시지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목소리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허허, 네. 참 이게 판이 좀 이상해집니다. 아니 근데 야야 갈등이네 이건.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와 싸울 마음이 없대요. 상대를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어허. 왜 저와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안철수 뭐 스타일인 것 소통이 같습니다. 안 되네요. 최근에 국민의힘 쪽의 일부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예. 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본인의 공동 경선 제안이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존심을 구길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더 큰 적이 따로 있는데 왜 날 공격하느냐? 예. 일종의 그릇 싸움이다. 누가 더 그릇이 크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안철수 대표로서 좀 초조할 수 있는 것이 예.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3등으로 만약에 한 번에 쳐지면은 계속 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마 공동 경선 제안 또 그래서 나왔을 텐데 예. 이번에 어쨌든 공동 경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예. 나는 분명히 양보했고 노력했다. 이런 알리바이를 좀 본인이 남기려고 하는 것 오, 같습니다. 명분이 축적되네. 예,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측이 매달리게 될 경우에는 진짜 저기 불안한 거 아니야? 3등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야, 그 아주 미묘한 줄타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칼에 거절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경선 불가능하다고 선 걷고 네. 옛날에 좀 호의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아니래요. 네. 자, 이건 물 건너간 겁니까? 거의 그렇지 않을까 저는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를 빼고 가자라고 했을 때 예.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를 내 가지고 본인들이 경선 당선이 되고 그다음 단일화를 할 때 본인들이 우위에 설 수 있다. 예. 그 기회가 있는데 공동 경선하면 그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추격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잠재력이 있는 후보인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까지 뭉개져 버린다. 뭉개져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 잠재력까지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단은 경선을 해서 후보들의 지지율을 띄워놓고 단일화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네. 이렇게 전략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공동 경선을 열어서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그런 있겠죠. 분위기가 뭐 당 행사에 안철수 대표 초청 안 한 거라든가 네. 이런 데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